제11장 앙리 2세의 궁정. 나는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조잡한 옷차림을 즐겨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망토는 비스듬히 걸치고 한쪽 어깨에는 두건을 걸치고 양말은 늘어진 채로 다녔지요. 이런 복장은 색다른 옷차림을 경멸하고 온 맵시에 무관심한 일종의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식은 화법에 더 많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범함은 거기에 더 잘 어울릴 테니까요. 궁정 신하가 이야기할 때 허세를 부리는 것은 특히 프랑스식 쾌활함과 자유분방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주국에서는 모든 귀족들이 궁정 신하답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고 대범한 쪽으로 키우는 게 낫습니다. 이 글은 미셸이 몽테뉴 지방과 가까운 루이 드 푸아 백작 부인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조언한 장문의 편지 가운데 일부지만 동시에 미셸의 파리 생활의 한 단면도 보여주고 있다. 복장의 경우 괴상하고 유별난 옷차림으로 주목을 끌려는 것이 못난 수작이듯이 언어의 경우에도 유별난 표현이나 남들이 잘 모르는 구절을 애써 사용하는 것은 현학적이고 유치한 허영심에서 나오는 짓입니다. 나는 파리의 시장 바닥에서 쓰이는 말만 쓰고 싶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편지에 나오는 말이지만 라틴어만 쓰면서 자란 소년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훨씬 훗날이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 과정은 파리 생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 미셸은 혼자 파리로 왔을까? 그럴 리는 없다. 당시 파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에게 위험한 도시의 대표격이었고 몽테뉴 성에 있을 때도 여자 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미셸이고 보면 아버지 피에르는 치밀한 준비를 한 뒤에 아들을 파리로 보냈을 것이다. 지방의 유복한 집안에서는 장남을 타지로 보낼 때 감시자 겸 보호자로 가정교사를 딸려 보내는 것이 관례였고 믿을만한 하인도 붙여주었다. 보르도의 기엔 학교에 보낼 때도 그랬으니까. 하물며 파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엔 학교의 구베아 소장은 졸업생이 파리로 유학을 떠날 때면 파리에 있는 친한 학자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고 교사나 숙소를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피에르는 미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구베아 교장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셸을
파리로 보내면서 당부한 것은 이제까지 미흡했던 그리스어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당시에도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은 성서 해석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그것을 위험하게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보기까지 했다. 성서는 성직자들의 손이 닿는 곳에 두고 교회가 엄중히 관리하는 책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녀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성스러운 책이었다. 신자들은 성직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독특한 해석에 바탕을 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리고 이 해석과 이해의 원천은 역시 소르본 대학이었고 여기에 맞서거나 독자적인 해석을 세우려는 사람은 이단으로 단죄될 수 있었다. 프랑스와 라블레 같은 사람도 그리스어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그처럼 위험시되고 있던 그리스어와 그리스 철학을 공부시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는 적어도 소르본 대학과는 전혀 다른 교육기관에 미셸을 맡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소르본 대학과 대립관계에 있는 학파에 미셸을 맡긴다는 뜻이고 당시에는 그것이 왕립 교수단이라고 불린 그룹이었다. 프랑스와 1세는 왕권을 교회 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선진 이탈리아의 제후들처럼 학문과 예술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군주로서 품위와 명성을 얻으려고 애썼다. 이것이 소르본 대학의 편협한 교육 방법으로부터 학문과 예술을 구해내려는 이들의 운동과 결부되어 왕립 교수단이란 것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이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과 연계되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와 1세도 지극히 난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중에 콜레주 드 프랑스가 된 왕립 교수단은 초창기에는 전용 건물도 없고 봉급도 제대에 나오지 않아서 교수들이 무척 고생한 모양이다. 따라서 인문학자로서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친 교수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지방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없었다. 왕립 교수단은 말하자면 교수들이 공개 강의를 하는 사설 학원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이른바 인문학, 그리스 로마의 문헌을 바탕을 둔 종합적인 강의를 받고 그 후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툴루즈 대학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몽펠리에 대학으로 가게 된다. 미셸은 당시로서는 거의 예외적일 만큼 좋은 교수를 만났다. 그 교수의 이름은 아드리아누스 투르네부스였다. 이 이름은 본명인 아드리앙 튀르네브를 라틴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이 교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전에 미셸이 교수나 선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아두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탈리아 희극에서 교사가 언제나 어릿광대 취급을 당하고 선생이라는 호칭이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도 존경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 나는 그분들한테서 교육과 감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미셸은 어린 나이에 이미 라틴어를 능숙하게 익혔기 때문에 보르도의 기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가르칠 게 없어서 교실 안에서 그가 라틴어 시나 철학석을 읽게 해주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그때 미셸이 읽은 책 중에는 이탈리아 희극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교실 안에서 교사의 얼굴을 힐끔힐끔 훔쳐보면서 교사를 어릿광대나 바보로 다루고 있는 이탈리아 희극을 탐독하는 소년. 이것은 그야말로 희극 그 자체였다. 바꿔 말하면 소년은 교사든 뭐든 모든 인간을 눈높이로 바라보고 상대적 안목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소년이든 중년이든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투르네부스 선생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내가 만난 아드리아누스 투르네부스는 문학 외에는 어떤 일도 갖고 있지 않았고 문학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수 가운을 걸치고 있는 것 말고는 학자인 체 하는 데가 전혀 없었다. 그분의 겉모습에는 궁정식으로 세련되지 않은 점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건 그리 대수로운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의 뒤틀림보다 옷차림의 뒤틀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 인사하는 법이나 태도, 장화 따위를 보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 실제로 그분은 가장 세련된 정신의 소유자였다. 나는 일부러 그분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화제로 그분을 끌어들여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그분의 관찰과 이해와 판단은 명쾌하고 예리했으며 건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나 정치만 전문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다소 길게 인용한 까닭은 인문학이 어떤 교양을 키우고자 한 학문인가를 이 글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셸이 스승에게 함정에 빠뜨리는 식의 질문을 시도해 본 것도 재미있지만 전쟁이나 정치도 역시 인문학의 중요한 교양 과정이어야 한다. 교회의 교리나 도그마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교리나 도그마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차라리 속편하고 홀가분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 시에 판단력을 동반하지 않는 학문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구절이 있듯이 분별력이 없으면 학문은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인문학은 개개의 학문에서도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위해 배우는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 하는 것이다. 법학, 의학, 교육학,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수단으로 삼아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처럼 이제까지의 학문은 학교를 위한 학문이거나 돈벌이를 위한 실용 학문이었다. 인문학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학습을 통해 이런 학문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했다. 미셸이 훗날까지도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는 뚜르네부스 선생은 당시의 많은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 각지를 편력한 뒤 1546년에 파리에 정착하여 왕립교수단 멤버가 되었다. 그리고 1565년에 파리에서 사망했을 때 문학에서는 유럽 제1의 학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강의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1세가 설립한 인쇄소의 그리스어 도서 담당 주임도 겸했고 수많은 고서 복각본에 대한 감수도 맡았다. 그리고 미셸은 그런 복각본을 죄다 사모았다. 그 책들은 훗날 몽테뉴 성의 장서로 소장되었다. 또한 뚜르네부스 선생은 전쟁이나 정치만이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사회 정세 같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도 강의실 안팎에서 언급하여 미셸을 기쁘게 해주었던 모양이다. 미셸은 이 교수의 강의를 듣는 일반 학생이 아니라 연하의 문화생 같은 존재였다. 파리에는 한때 기엔 학교에서 가르친 미레나 뷰캐넌 같은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연상의 하구 같은 사람들도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레와 뷰캐넌은 어린 미셸이 라틴어에 능통한데 혀를 내두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학생으로서 이들 고명한 교수들과 접촉하고 강의를 듣는 한편 교양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살롱이었다. 살롱은 물론 객실을 뜻하는 말이지만 프랑스의 문화나 문학과 살롱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미셸은 앞에서 말한 교수들의 소개를 받거나 그들과 동행하여 장 드 모렐이라는 인물의 살롱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살롱은 유럽 전역에 알려져 있었던 듯 파리에 오거나 파리를 지나가는 외국 문인과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살롱에 초대받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모렐 씨는 미셸과 마찬가지로 영주였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했고 바젤에서 에라스무스와 친하게 지냈고 에라스무스의 임종에도 입회한 교양인이었다. 프랑스 인명사전을 보면 모렐 집안은 대규모 인쇄소를 경영했고 학자도 다수 배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훗날 인쇄업에도 종사했을 것이다. 어쨌든 모렐 씨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학식과 교양 덕분에 앙리 세자의 아내인 까트린 드 메디시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따라서 왕궁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파리 중심가에 있는 모렐 저택은 말하자면 그 당시의 지적 중심이기도 했다. 모렐 부인도 보기 드문 재원이었던 듯 라틴어와 그리스에 능통하고 프랑스어로 시를 썼다. 게다가 세 딸도 모두 재원이었으니까 살롱을 갖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롱사르나 뒤 벨레 같은 시인들이 이 살롱에 드나든 것도 당연했다. 프랑스의 살롱이 문학 진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문학 살롱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 외교관, 군인, 은행가 같은 인물들도 중요한 멤버로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어느 시대에나 종합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정치나 경제와 단절될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나 정치와 단절된 곳에 있는 문화가 조만간 빈곤해질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모렐시의 살롱에는 프랑스와 드 귀주 공작과 스트로치 원수도 자주 찾아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어울렸다. 귀즈 공작은 앞으로도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이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스트로치 원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두고 싶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은행가로서 메디시스, 이탈리아어로는 메디치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트로치 가문 출신이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앙리 세자와 결혼할 때도 스트로치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프랑스와 1세의 국무 자문회의 위원인 몽모랑시 원수도 이 살롱의 단골 손님이었다. 정치가로는 조만간 재상이 될 프랑스와 올리비에와 미셸 드 로피탈이 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훗날 미셸은 유능하고 남다른 덕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 즉 카를 5세의 에스파냐 궁정을 대표하는 알바 공작도 이 살롱에 드나들었다. 시인으로는 롱사르와 뒤 벨레 외에 뷰캐넌과 베즈 같은 개혁파도 참가했다. 아무리 종교전쟁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모렐시의 살롱이 관용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시인 뒤 벨레는 나바르 공비 마르그리트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이 공비가 개혁파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인물만 최소한으로 거론했을 뿐이나 이들은 프랑스 역사에 등장하여 눈부신 역할을 맡은 쟁쟁한 인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뚜르네부스 교수와 동행하여 또는 뚜르네부스 교수의 인술로 그런 살롱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훗날 미셸이
이들 앞으로 쓴 편지를 보면 일찍부터 면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친밀한 문체로 쓰여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과의 대화나 발언은 상당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미셸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18살이었다면 19이나 20살 무렵에는 이미 최고의 살롱에 드나들며 장례를 약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엘리트 양성 코스로는 최고였을 것이다. 동양 선배나 아버지의 친구들도 이 살롱에 많이 초대되었지만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들도 미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교제를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런 우아하고 유능한 남성이나 예쁘고 상냥한 여성들과의 대화나 사교는 궁정인으로서 예의 범절을 익히는 장소와 기회가 되었고, 여기서 낙제하거나 지체 높은 분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면 시골로 돌아가 지방 귀족으로서 농부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지금 궁정인으로서의 예의 범절에 대해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파리만이 아니라 각지에 아카데미라는 사설 학원 같은 곳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궁정인을 양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검사 귀족이나 그 자제들에게 승마술을 비롯하여 검술과 군사학, 각종 의례에서의 언행, 명문 집안의 족보 따위를 가르친 모양이다. 족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느 집안과 어느 집안이 적대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즉 외교 관계를 아는 것도 귀족으로서의 처신이나 행동에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필수 과목이었을 것이다. 미셸은 체육이나 무술 같은 것은 전혀 못했던 모양이다. 민첩하고 가벼운 몸놀림이나 활발함을 필요로 하는 과목은 모두 낙제였던 것 같다. 수영과 검술과 높이뛰기는 전혀 못했다 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군인이야말로 프랑스 귀족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팔다리가 먼저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 행동의 관찰자로서 눈이 앞서는 사람에게 민첩하고 가벼운 몸놀림이나 활발함을 요구해도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 수업은 아버지도 아들도 체념할 수밖에 없다.